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슬픈 운명을 짊어진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경상도 깊은 골짜기에 가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단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혹독했지. 하늘에서는 불덩이 같은 태양이 내리쬐어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가을물조차 말라버려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그런 흉한 계절이었어.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인심마저 메말라가고 있었단다. 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곤 맴맴 우는 매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대가댁 하인들의 고단한 한숨소리뿐이었지. 이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천석군 최부자의 집이었어.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단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집 뒤편,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 행랑채가 하나 있었지. 그곳에는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그저 흉물이라 부르거나 재수없는 벙어리라고 불렀단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설희였지만 그 고운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 설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흉한 모습은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단다. 오른쪽 이마에서부터 시작된 붉고 거친 화상 자국이 뺨을 지나 목덜미까지 흉측하게 덮여 있었거든. 마치 붉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은 것 같은 그 흉터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드러나는 흉터에 사람들은 기겁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지. 그녀가 겪는 고통은 단지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단다. 설희는 말을 하지 못했어. 어릴 적 겪은 끔찍한 화재 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아니면 그날의 충격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탓인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 혀가 굳은 것은 아니었으나 입을 열어 나오는 소리는 쉰 바람 소리 같은 신음뿐이었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아픔을 말할 수도 없는 그녀는 그저 침묵이라는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단다. 최부자 댁의 하인들조차 설희를 동정하기는커녕 멸시하고 괴롭혔어. 힘없는 자가 더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것이 세상의 비정한 이치라고 했던가. 그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을의 설희에게 떠넘기곤 했지. 무거운 장작을 패는 일이나 악취가 진동하는 거름을 퍼 나르는 일은 모두 그녀의 차지였어. 그녀가 힘에 부쳐 비틀거리기라도 하면 게으름을 피운다며 등짝을 후려치거나 발길질을 해대기 일쑤였단다. 그날도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는 정오였어. 다른 종들은 그늘진 대청마루 밑이나 나무 그늘을 찾아 잠시나마 땀을 식히고 있었지. 하지만 설희만은 또또약볕 아래 쪼그리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비비고 있었단다. 흐르는 땀이 상처 입은 얼굴을 타고 내려와 눈을 찔러도 그녀는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 거친 무명천에 베어든 때를 빼내기 위해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애처롭게 들썩거렸지. 마당을 지나가던 최부자의 안주인이 빨래터 쪽을 흑이며 혀를 찼단다. 아이고, 냄새야. 전연이 빨래를 하니 옷에서 쉰내가 가시질 않는 게야. 재수 없는 것이 집안에 있으니 날이 갈수록 더위만 심해지는 것 같구나.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설희의 가슴에 꽂혔어. 하지만 설희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지. 그녀가 할 수 있는 반항이라곤 빨래 방망이를 조금 더 세게 두드리는 것뿐이었으니까. 설희의 손은 험한 일로 인해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었어.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손등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 여인의 손이라기보다는 고목나무 껍질 같았단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
그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손 안에 얼마나 놀라운 재주가 숨겨져 있는지를 말이야. 낮에는 천한 종으로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찾아오면 서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 고단한 몸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지. 그녀는 품속에 몰래 감춰둔 작은 천 조각들과 말린 풀들을 꺼내 들고 뒷산 인적 드문 계곡으로 향했단다. 그곳에는 그녀만이 아는 작은 비밀 장소가 있었어. 바위 틈새에 숨겨둔 낡은 항아리 몇 개와 직접 만든 염료들이 그녀의 보물이었지. 서리는 쪽풀을 베어다가 항아리에 담고 잿물을 부어 발효시키는 과정을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해냈어. 달빛 아래서 그녀가 염색물을 저을 때면 마치 신들린 무당처럼 보이기도 했단다. 쪽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날씨와 온도,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천차만별의 색을 내거든. 서리는 냄새만 맡아도 쪽물이 잘 익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어. 그녀가 하얀 무명천을 쪽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처음에는 칙칙한 녹색빛을 띄었단다. 하지만 공기와 만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지. 천은 서서히 푸른 빛으로 변해가는데 그 색이 어찌나 곱고 깊은지 마치 가을 하늘을 그대로 오려낸 것 같았어. 낮 동안 받았던 멸시와 고통은 쪽빛으로 물들어가는 천을 바라보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지. 그 시간만큼은 그녀는 천한 종이 아니라 색을 다스리는 장인이었어. 설희가 만들어내는 색은 단순히 예쁜 파란색이 아니었단다. 깊은 바다 같은 감색부터 새벽녘 하늘 같은 옥색, 그리고 갓 피어난 쪽국 같은 연한 하늘색까지 그 깊이와 농담이 오묘하여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지. 그녀는 그렇게 밤마다 천을 물들이며 잃어버린 말을 대신했어. 천조각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게다가 이번 어사는 임금님께 진상할 전국의 특산품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문까지 더해졌지. 평소 벼슬길에 오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최부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어. 그는 자신의 집에서 생산하는 비단을 어색에 바쳐 그 대가로 관직을 얻어낼 심산이었단다. 최부자는 당장 집안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어.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호통을 치는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지. 듣거라, 이번에 어사 나으리가 우리 고을을 지나가신단다. 내 이번 기회에 우리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밤낮을 가리지 말고 최고의 비단을 뽑아내야 할 것이다. 만약 티끌만 한 실수라도 생긴다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날부터 최부자 댁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 누에를 치는 방에서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뽕잎을 날랐고 배틀 소리는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지. 염색 공장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고 인부들은 더위와 과로에 지쳐 하나둘씩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어. 하지만 최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채찍을 휘두르며 독촉했단다. 더 곱게, 더 화려하게 눈이 부시도록 붉고 화려한 색을 만들어내란 말이다. 서리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염색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거든. 우물가와 염색장을 오가는 그녀의 발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지. 물동이를 입머리는 짓눌려 목이 꺾일 듯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어. 하지만 그녀는 잠시 쉴 틈도 없었단다. 조금이라도 동작이 굼뜨면 감독관의 가차없는 매질이 날아왔으니까. 최부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 그는 기존의 염색공들이 만들어내는 색깔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야. 야, 이 멍청한 놈들아, 기껏 만들어낸 게 이따위 색이란 말이냐. 이건 붉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지 않느냐. 당장 다시 해, 다시 하란 말이다.
그는 애써 물들인 비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흙발로 짓밟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장인들은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지. 그 난리통 속에서도 설희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어. 그녀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물을 나르고 또 날랐지. 그러다 우연히 마당에 버려진 망가진 비단 조각 하나를 줍게 되었어. 최 부자가 밟아버려 흙투성이가 된 붉은 비단이었지. 설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비단 조각을 품속에 갈무리했어. 그녀의 눈에는 그 버려진 비단이 마치 자신처럼 보였거든. 그날 밤 설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비밀 장소로 향했어.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풀벌레 소리는 구슬프게 들려왔지. 그녀는 품에서 꺼낸 흙투성이, 비단 조각을 깨끗한 물에 씻어냈어. 그리고 자신이 정성껏 발효시킨 쪽물 항아리를 열었단다. 톡 쏘는 듯 하면서도 구수한 쪽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지끈거리던 두통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됐어. 설희는 붉은색이 얼룩덜룩하게 남은 비단을 쪽물에 담갔어. 붉은색 위에 푸른 쪽빛을 입히면 보랏빛이 도는 오묘한 색이 나오거든.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쉬지 않고 천을 주무르고 공기 중에 털어내기를 반복했어.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을 어루만지듯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애틋했단다. 그녀의 손끝에서 서서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더러운 흙탕물 색 같았던 비단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신비로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지. 그것은 최 부자가 그토록 원하던 화려하고 자극적인 색이 아니었어. 대신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품격 있는 색이었단다. 설희는 완성된 천을 달빛에 비추어 보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어. 흉측한 화상 자국이 일순간 펴지는 듯한 아름다운 미소였지.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 다음날 아침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거든. 암행어사의 행차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었지만 관에서 파견된 전령이 들이닥친 거야. 전령은 최 부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단다. 어사 나으리께서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도착하신다고 하오. 내일 정오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시오.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 아직 만족할 만한 비단을 얻지 못했는데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 그는 광인처럼 눈을 번들거리며 하인들을 닥달하기 시작했어. 오늘 밤 안으로 모든 비단을 완성하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를 멍석말이 해버리겠다. 공포에 질린 하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솥에 불을 지피고 염료를 끓였지. 설희에게도 불똥이 튀었어. 최 부자는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자빌만 하던 설희까지 염색 작업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어. 물론 기술이 필요한 염색을 맡긴 게 아니라 펄펄 끓는 염료솥 옆에서 불을 떼고 뜨거운 천을 건져내 행군은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시킨 거야. 불덩이 같은 날씨에 뜨거운 불 아궁이 앞이라니 그것은 산 사람을 화형시키는 것과 다름없었지. 아궁이의 열기는 상상 이상이었어. 설희의 얼굴에 있는 화상 자국이 열기에 반응해 욱신거리고 따끔거렸단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숨통을 조여왔지.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 하지만 감독관은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막대기로 바닥을 탁탁 치며 감시했어. 날이 어두워져도 작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횃불을 밝혀놓고 밤샘 작업이 이어졌지. 설희는 탈진 상태에 이르러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어. 그녀가 쓰러지면 그녀를 대신해 매를 맞을 늙은 어미, 종의 겁에 질린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야. 설희는 자신의 고통보다 남의 고통을 더 못 견뎌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작업이 마무리되었어.
마당에는 형형색색의 비단들이 널려 있었지만 최 부자의 성에는 차지 않았지. 색이 너무 옅거나 얼룩이 진 것들이 태반이었거든. 최 부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꿎은 염색 장인의 뺨을 후려쳤어. 쓸모없는 것들, 내일 어사 나으리가 오셔서 이걸 보시면 뭐라 하시겠느냐. 내 체면을 다 구기게 생겼다. 그때였어. 최 부자의 눈길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리에게 머물렀어. 그의 눈의 번득이는 살기가 스쳤단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불안을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야. 야, 저 흉물스러운 것이 여기 있으니 부정이 타서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게야.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서리를 짐짝처럼 끌어냈어. 서리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 최 부자는 그녀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어. 날이 밝자마자 전연에게 비단과 물을 지게 하여 십리 밖 계곡으로 보내라. 그곳에서 물을 길어오고 비단을 헹궈오기 전까진 발도 못 붙이게 해. 십리 길이라니 건강한 장정에게도 힘겨운 거리를 밤새 시달린 연약한 여인에게 다녀오라니 죽으러 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어. 게다가 내일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였지. 주변의 하인들도 이건 너무 심하다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최 부자의 서슬 퍼런 명령을 거역할 순 없었어. 서리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달빛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였단다. 내일 닥쳐올 운명의 가혹함을 예감한 것일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체념일까? 밤은 깊어가고 서리의 소리 없는 울음만이 어둠 속에 흩어지고 있었지. 날이 밝았으나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시작이었다. 하늘은 아침부터 붉게 달아올라 대지를 집어삼킬 듯이 이글거렸고 바람 한 점 없는 공기는 마치 끓는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끈적하고 무거웠단다. 마당에 내놓은 물동이의 물이 금세 미지근해질 정도로 지독한 더위였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서리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노동의 명령뿐이었단다. 최 부자는 아침부터 대청마루를 서성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 어사 나으리의 행렬이 오늘 오후면 마을 입구에 당도한다는 전가를 받았기 때문이지. 염색청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 밤새 작업한 비단들을 확인하던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듯 울려 퍼졌지. 이 멍청한 것들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색이란 말이냐. 진홍색을 내라 했거늘 이건 핏기 없는 죽은 색이 아니냐. 장인들이 밤을 새워 만든 비단은 최 부자의 욕심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게야. 급한 마음에 염료 배합을 잘못한 탓인지 비단은 탁하고 칙칙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어. 최 부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애꿎은 염색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지. 붉은 염료가 바닥에 흥건히 퍼지며 마치 끔찍한 핏물처럼 흘러내렸단다. 그때 최 부자의 독사 같은 눈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설희를 향했어. 그는 자신의 실패를 탓할 희생양을 찾은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 그래, 저 재수없는 흉물 때문이야. 전연이 이곳에 있으니 부정일 타서 색이 죽은 게야 당장 전연을 치워버려라 하지만 그냥 내보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지. 그는 가장 가혹한 명령을 내렸어. 야, 저 번거리 년에게 망친 비단과 잿물을 지게 해서 십리 밖 계곡으로 보내라. 거기서 비단을 깨끗이 빨아 다시 가져오게 해 어사 나으리가 오시기 전에 저 흉한 꼴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서리의 등에 거대한 짐을 지웠어. 젖은 비단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잿물이 담긴 항아리는 어깨를 짓눌렀지. 건장한 장정조차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가냘픈 여인이 짊어지게 된 거야. 설희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으려 애쓰자 감독관은 가차없이 등짝을 후려쳤어.
썩 움직이지 못해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다녀오지 못하면 내년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설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단다. 그녀의 발자국마다 억울함과 고통이 깊이 새겨지는 듯했어. 마을을 벗어나 고개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불지옥이었어. 그늘 하나 없는 황토길은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뜨거웠고 흙먼지는 풀풀 날려 숨구멍을 막아버렸지. 매미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럽게 울어대며 설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어.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눈앞을 가렸고 화상을 입은 얼굴 피부는 또약볕에 따끔거리며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단다. 하지만 설희는 멈출 수 없었어.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보다 품속에 몰래 숨겨둔 그 작은 쪽빛 1000조각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지.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갓을 쓴 한 선비가 느릿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 허름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부채 하나만 달랑든 모습이 영락없는 가난한 한량 같았지. 하지만 갓 아래 감춰진 그의 눈매는 예사롭지 않게 날카로웠단다. 그는 길가에 핀 들꽃 하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도 허투루 보지 않는 듯 해서 그가 바로 한양에서 어사보다 먼저 잠행을 나온 민선비였지. 그는 최 부자의 악행과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거칠애에만 열중하는 최 부자의 행태를 씁쓸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개야. 설희는 어느새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어.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워져 감각이 없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거칠게 뛰었지. 눈앞의 풍경이 흐릿해지더니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어. 목이 너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지만 마실 물 한 모금 없었단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를 수차례 반복했어. 그때마다 등 뒤의 짐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지.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마을 입구에 큰 길가. 어사 행렬이 지나가기로 예정된 그 길목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어. 더는 버틸 수 없었어.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설희는 짐과 함께 흙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지. 쨍그랑 등 뒤에 지고 있던 항아리가 깨지며 잿물이 바닥을 적셨고 젖은 비단들이 흙먼지 위로 흉하게 나뒹굴었어. 설희는 손을 뻗어 일어나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단다. 뜨거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는 가쁜 숨만 몰아쉬었어.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쪽비천을 움켜쥐었지.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찰나 멀리서 다급한 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 최 부자가 하인들을 이끌고 길을 점검하러 나온 것이었어. 그는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설희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달려왔지. 걱정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었어. 곧 도착할 어사 나으리에 눈에 거슬릴까봐 두려웠던 게야. 아니, 저 흉물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야. 재수없게 시리 최 부자는 쓰러진 설희를 발로 툭툭 차며 소리쳤어. 야, 이년아, 일어나지 못해. 감히 어디서 길을 막고 있는 개냐 하지만 설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 이미 더위를 먹어 혼절한 상태였으니까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 그는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표독스럽게 명령했지. 에이, 뒤에 재수 옴 붙었구나. 얘들아, 당장 전연을 끌어다가 저기 덤불 뒤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어사 나으리 행차하시는데 눈에 띄지 않게 멍석으로 덮어버리란 말이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와 축 늘어진 설희의 팔다리를 잡으려 했어. 짐승의 사체를 치우듯 거칠게 다루려는 그들의 손길이 설희의 몸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지. 멈추시오.
우렁찬 호통 소리가 뙤약볕을 가르고 울려 퍼졌어. 모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허름한 도포를 입은 민선비가 서 있었단다. 그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서슬 퍼런 눈빛으로 최 부자와 하인들을 노려보고 있었어. 최 부자는 웬거지 같은 선비가 끼어드나 싶어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지. 댁은 뉘신데 남의 집 일에 참견이요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민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서리의 앞을 가로막았어. 그의 기세에 눌린 하인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단다. 민선비는 허리춤에서 물통을 꺼내 서리에 말라붙은 입술에 조심스럽게 물을 흘려 넣어주었어. 그리고는 최 부자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지. 사람이 더위를 먹어 쓰러졌는데 구휼은커녕 짐짝처럼 내다 버리려 하다니. 이것이 양반의 도리요 비단 한 조각이 사람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어. 흥천한 종년 하나 죽는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우리는 나라님께 바칠 귀한 물건을 준비하는 중이다. 방해하지 말고 썩 비켜라. 민선비는 쓰러진 서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어. 땀과 흙범벅이 된 얼굴, 흉측한 화상 자국, 그리고 거친 손마디가 그의 가슴을 찌릿하게 만들었지. 그런데 민선비의 눈길이 서리가 가슴팍에 소중히 움켜쥐고 있는 손에 머물렀어. 그녀의 옷깃 사이로 살짝 빚어나온 푸른 천조각. 흙먼지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그 색을 보는 순간 민선비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단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색이 바로 저 여인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색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민선비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리의 얼굴에 내리쬐는 햇볕을 가려주었어. 그리고 하인들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했지. 내가 의수를 좀 하네. 이 여인을 당장 그늘진 곳으로 옮겨야 하네. 만약 이 여인이 잘못된다면 자네 주인은 살인자가 되어 관에 끌려갈 것이야. 내 말이 틀린가 살인자라는 말에 최 부자가 움찔했어. 아무리 종이라 해도 어사 행차를 앞두고 관아와 얽히는 것은 껄끄러운 일이었으니까. 최 부자는 마지못해 손짓했어. 에잉 재수 없게 정말. 저기 원두막으로 대충 옮겨놔라. 죽든 살든 내 알바 아니니. 하인들은 투덜거리며 서리를 들어 근처 참외밭 원두막으로 옮겼어. 민선비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계속해서 물을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단다. 최 부자는 침을 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으리으리한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 원두막에는 의식을 잃은 서리와 그녀를 지키는 낯선 선비, 그리고 멀리서 들려 이오는 요란한 풍악 소리만이 남겨졌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원두막의 지푸를 흔들었고 서리의 품에 안긴 쪽비천은 주인의 숨결에 맞춰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단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나 대지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매미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악을 쓰듯 처절해졌고 원두막 지붕을 덮은 지풀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선비는 땀에 젖은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멍석 위에 누운 서리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해가자 민선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곁에 주저앉았다.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그녀의 옷고름 사이로 푸른빛이 감도는 무언가가 비죽이 빠져나와 있었다. 민선비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려다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비단 손수건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색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맑고 깊은 가을 하늘을 그대로 오려낸 듯, 아니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친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한 쪽빛이었다. 민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들어 태양빛에 비추어 보았다.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미묘하게 춤을 추며 변했다. 짙은 남색이었다가 금세 투명한 옥색으로 변하고 다시금 신비로운 보랏빛을 띠는 그 색은 전설 속에서나 전해 내려오던 천청색, 바로 하늘이 내린 색이었다. 민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궁중에 내로라 하는 장인들도 흉내 낼 수 없어 맥이 끊겼다고 알려진 그 신비의 색을 이 시골 구석에 천한 여인이 품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서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낯선 천장과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낯선 사내를 본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탈진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아 다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두려움에 가득 찬 그녀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도망칠 곳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다. 소중한 비단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선비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푸른 손수건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낭자, 안심하시오. 여기 있어. 낭자의 물건 말이오. 서리는 낚아채듯 손수건을 받아들고는 품속 깊이 감추며 몸을 웅크렸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벌벌 떠는 그녀의 모습이 민선비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민선비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낭자. 이 색을 정녕 낭자가 만들어낸 것이오. 서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말 못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민선비는 보았다. 손수건을 움켜쥔 그녀의 손톱 밑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깊이 배어있는 검푸른 쪽물 자국을. 그것은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쪽물에 손을 담그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장인의 훈장이자 고된 노동의 증거였다. 민선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서리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낭자, 두려워 마시오. 나는 낭자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오. 내 평생 수많은 비단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아름답고 살아 숨쉬는 듯한 색은 처음 보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이 감동할 정성이 빚어낸 예술이오. 그의 진심 어린 찬사에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흉측한 화상 자국 때문에 모두가 외면하던 그녀의 얼굴을 민선비는 그저 따뜻하고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서리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짐승이나 흉물이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한편 최 부자의 집 앞마당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어사 행렬이 당도했다는 소식에 최 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암행어사가 아닌 정식으로 파견된 진상점검사 이 대감의 행차였다. 화려한 가마에서 내린 이 대감은 긴 여독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 눈매만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최 부자는 허리가 땅에 닿을 듯 굽실거리며 아부를 떨었다.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감마님. 내 대감마님을 위해 정성껏 주안상을 마련하였으니 드시지요. 마당계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고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이어졌으나 이 대감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그는 술잔을 입에 대는 둥 마는 둥 하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넌지시 물었다. 내 듣자 하니 이 고을에 전설적인 쪽빛 염색 기술이 남아있다 하여 먼 길을 왔네. 그 비단은 어디 있는가? 최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손뼉을 쳤다. 예, 대감마님을 위해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최고의 비단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서 대령해라. 하인들이 화려한 자개함을 들고 나와 이 대감 앞에 내려놓았다. 함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붉고 노란 원색의 비단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 부자는 침을 튀기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보십시오, 대감마님. 이 눈부신 광택과 선명한 색깔을 보십시오. 한양의 왕실에서도 구하기 힘든 최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대감은 비단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고는 이내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색은 화려하나 깊이가 없고 천은 매끄러우나 생명력이 없구나. 내가 찾던 것은 이런 거칠애뿐인 물건이 아니다. 이 대감의 싸늘한 반응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 부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 대감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소문이 헛된 것이었군. 내 기대를 하고 왔건만 시간만 낭비했어. 최 부자는 다급해졌다. 이대로 이 대감이 떠나버리면 관직은커녕 괘씸죄로 집안이 몰락할 수도 있었다. 그는 덜덜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은 이번 염색 과정에 불길한 일이 있어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불길한 일 말이냐? 이 대감이 멈칫하며 되묻자 최 부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덮어씌울 희생양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 그의 뇌리의 오전에 길바닥에 쓰려져 있던 서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그 흉물 때문이다. 그년이 부정을 타서 일이 틀어진 거야. 최 부자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저희 집에 흉측한 화상을 입은 벙어리 종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년이 주제도 모르고 신성한 염색물에 손을 대는 바람에 부정을 타서 색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재앙이자 저주 덩어리입니다요. 이 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흥미롭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호부정을 탄 종이라 그 종을 대령해 보아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최 부자는 쾌재를 부르며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가서 그 벙어리 년을 끌고 오너라. 심리 밖 계곡에 처박혀 있을 테니 짐승처럼 묶어서라도 끌고 와. 하인들은 부랴부랴 밖으로 뛰어나갔다. 최 부자는 이제 살았다 싶었다. 모든 죄를 그 천한년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하면 대감의 동정도 사고벌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민선비와 서리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왔다. 민선비가 부축하고 있었지만 하인들은 거칠게 서리를 낚아채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리가 흙바닥에 쓰러졌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과 기생들 사이에서 흙투성이 무명옷을 입고 반쪽 얼굴이 흉터로 뒤덮인 서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질적이었다. 사람들은 혐오스러운 것을 본 듯 코를 막거나 고개를 돌렸다. 최 부자는 득달같이 달려나와 엎드려 있는 서리를 발로 걷어찼다. 내 인연 감히 내년이 부정을 타서 대감마님께 바칠 비단을 망쳐놓았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서리는 공포에 질려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받아내야 했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려 고개를 들었으나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다시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그때 민선비가 앞으로 나서며 최 부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시오. 죄 없는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짓 누명까지 씌우려 하시오. 최 부자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내 놈은 또 뭐냐. 아까부터 남의 집이래 사사건건 참견이더니 이제는 관원들 앞에서 행패를 부릴 셈이냐. 여봐라. 저놈도 한패이니 당장 무릎을 꿇려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민선비에게 달려들려 하자 좌중을 압도하는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거라. 이 대감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선비를 응시했다. 자네는 낯이 있구나.
헌데 그 차림새는 무엇이며 왜 저 여인을 감싸고 도는 것인가? 민선비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소인 비록 미천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강호를 유람 중이나 진정한 예와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감마님, 저 여인은 부정을 탄 흉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진 장인입니다. 최 부자가 바친 저 죽은 비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보물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선비의 당돌한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장인이라니, 저 흉측한 벙거리 년이 장인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천한 것이 무슨 재주가 있단 말이냐. 저녀는 그저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선비는 흔들리지 않고 서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낭자, 이제 숨기지 마시오. 낭자의 그 손끝에서 피어난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시오. 더 이상 그늘 속에 숨어 울지 말고 당당하게 빛으로 나오시오.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은 죽기보다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민선비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따뜻했다. 나를 믿으시오, 낭자. 내가 낭자의 목소리가 되어 드리리다. 민선비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아까 서리가 떨어뜨렸던 그 쪽빛 손수건을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모두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 여인이 만들어낸 색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민선비의 손에 들린 손수건을 펄럭이게 했다. 오후의 햇살을 받은 쪽빛천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파도처럼 푸른 빛을 사방으로 뿜어냈다. 그 순간 잔치판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도 악공들의 연주소리도 멈추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천조각에 고정되었다. 이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홀린 듯이 단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가까이서 본 그 색은 더욱 경이로웠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천청색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을 정녕 저 여인이 만들었단 말이냐? 최 부자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필시 훔친 물건일 것입니다. 전현이 어디서 귀한 물건을 훔쳐다가. 하지만 이 대감은 최 부자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시끄럽다. 내 눈에는 저 색의 깊이가 보이지 않느냐. 훔친다고 가질 수 있는 색이 아니다. 이 대감은 서리 앞으로 다가갔다. 흑투성이의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이 대감의 눈에는 그녀가 걸친 넉마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손, 쪽물로 검게 물든 그 거친 손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한 것일까. 서리는 갑자기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염색 항아리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모두가 숨죽여 그녀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쿰쿰하면서도 향긋한 쪽 냄새가 퍼져나갔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던 하얀 무명천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시커먼 쪽물 속으로 천을 담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 전까지의 두려움에 떨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마치 신들린 무당이 작두를 타듯 거침없고 우아했으며 리듬감이 넘쳤다. 최 부자는 저지하려 했으나 민선비가 눈빛으로 제압했다. 서리는 물속에서 천을 주무르고 비비며 색을 입혔다. 그리고 천을 꺼내어 공기 중에 털어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녹색이었던 천이 공기와 만나면서 순식간에 맑고 투명한 쪽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모두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그것은 마술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고통과 인내로 빚어낸 생명의 색이었다.
서리가 간 염색한 천을 들어 올리자 마당에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색은 민선비가 들고 있던 손수건과 똑같은 안이 방금 만들어져 더욱 생동감 넘치는 천상의 색이었다.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학대했던 천안종이 사실은 자신을 부와 명예로 이끌어줄 유일한 열쇠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서리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인 장인이었다. 이 대감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설희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설희는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극심한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민선비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여전히 쪽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손을 잡은 민선비의 손 또한 푸르게 물들어 있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숨막히는 침묵은 한여름의 폭염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바람에 나부끼는 쪽빛 천만이 유일하게 움직이는 생명체인 양푸른 춤을 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단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흉물이라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던 여인이 만들어낸 그 신비로운 색채 앞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지. 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리가 염색한 천을 받아들었다. 가까이서 본 그 색은 깊은 바다를 품은 듯, 됐고 올려다본 하늘을 담은 듯. 됐어.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색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파동이었다. 이 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서리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 대감의 시선은 천에서 서리의 얼굴로 옮겨갔다. 붉고 거친 화상 자국이 뒤덮인 그 얼굴을 그는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지. 그리고 그의 시선이 서리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에 머물렀을 때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 대감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천하를 호령하는 고위 관리가 천안종 앞에서 무릎을 꿇는 기상천외한 광경에 최 부자와 하인들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경악했단다. 이 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흉터는, 그리고 이 솜씨는 설마 자네가 한 상궁의 여식, 연희가 아니더냐, 연희. 십수년 전 잊혔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설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지. 그렇다. 그녀는 본래 조선 최고의 염색 장인이었던 한 상궁의 외동딸 한연이었다. 어릴 적 경쟁 세력의 모함으로 집에 불이 났을 때 부모를 잃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신분을 숨기고 떠돌다가 이곳 최 부자대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 그녀의 재주는 하늘이 내린 것이기도 했지만 뼈대 있는 가문의 피 속에 흐르는 유산이었던 셈이다. 이 대감은 흐느끼는 서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내 자네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는가? 자네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으나 이제야 그 진실이 밝혀져 복권되었네. 임금님께서 친히 자네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일한 혈육인 자네를 찾으라 명하셨지. 헌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눈뜬장님처럼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뻔했구나. 이 대감의 통탄 어린 외침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그저 말 못하는 번거리 종. 재수없는 흉물로만 알았던 서리가 사실은 명문가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왕실이 찾는 귀한 몸이라니.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제야 깨달았던 게야. 귀한 분의 자손을 짐승처럼 부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했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느냐.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다. 대감마님, 저는 몰랐습니다. 전현이, 아니, 저분이 그런 귀한 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이 대감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다. 내 이놈 몰랐다 하여 내 죄가 사라지느냐.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한 내 놈의 그 천박한 심성이 바로 죄이다. 내 놈은 눈앞에 보석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까막눈일 뿐만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생명마저 경시했으니 이는 용서받지 못할 중죄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이놈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 집의 억울한 종들을 모두 풀어주도록 하라. 포졸들이 들이닥쳐 최 부자를 굴비 엮듯 묶어 끌고 갔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최 부자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했어. 그들은 자신들 또한 서리를 괴롭히거나 방관했던 공범이라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게야. 특히 서리를 구박했던 하인들은 벌벌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서리는 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단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눈으로 지난날의 고통이 서린 그 집을 둘러볼 뿐이었지. 복수는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야 되찾은 자신의 이름과 잃어버렸던 색채뿐이었으니까.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민선비가 서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그는 서리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낭자, 아니 연희 아가씨, 이제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한양으로 가시죠. 그곳에는 아가씨의 제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비단들이 있고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민선비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이 민선비의 희고 고운 손 위에 포개어졌다.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자 서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첫걸음이었단다. 서리가 마을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그녀의 뒷모습을 배웅했어.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이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경외감이 서려 있었지. 그토록 덥고 지루했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마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 서리가 남기고 간 쪽빛 천조각들은 마을 곳곳에 걸려 펄럭이며 그녀가 이곳에 머물렀음을,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단다. 한양으로 올라간 서리는 상의원 왕실의 의복을 담당하는 관청의 별감으로 임명되었어.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비단들은 왕실의 행사를 빛냈고 나아가 중국의 황제에게까지 진상되어 조선의 색을 천에 알렸단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더 이상 흉측하다고 여기지 않았어. 오히려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자 신의 손길이 스쳐간 흔적이라며 칭송했지. 그녀가 만든 옷을 입으면 병이 낫고 행운이 깃든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으니까. 물론 서리의 곁에는 언제나 민선비가 함께했어. 민선비는 벼슬길에 나아가는 대신 서리의 곁에서 그녀의 작업을 기록하고 돕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단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더 없는 지음이자 반려자가 되었지.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두 사람은 정제 앉아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 그때마다 서리는 수줍게 웃으며 민선비의 옷깃을 염해 주었고 민선비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고 해. 말을 하지 못하는 서리와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선비.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어. 그들이 함께 물들인 천의 색깔이 곧 그들의 언어였고 사랑의 증표였으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쪽빛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고 더욱 깊어졌듯이 두 사람의 사랑 또한 늙어갈수록 더욱 그윽해졌단다. 세월이 흘러 그들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단다. 사람들은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른 날이면 가을 마을의 그 전설적인 염색장인 서리를 떠올리곤 하지. 겉모습은 비록 상처 입고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 품은 영혼의 색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잊지 않으려고 말이야. 자,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밤이 많이 깊었구나. 창밖을 보렴. 눈이 그치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떴어. 마치 서리가 물들인 그 쪽빛 비단 위에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지 않니?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기죽지 말거라. 너희들 마음속에도 서리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보석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테니까 이제 그만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자꾸나. 오늘 밤 꿈속에서는 너희들도 그 신비로운 쪽빛 세상 속을 마음껏 날아다니길 바란다. 잘 자렴.